네, 돈 걱정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코너 돈워리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고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그새 네, 몇 달이 또 반갑습니다. 지났더라고요. 네, 자주 불러주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금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오늘 또 금 금을 사셨어요? 사놓을 걸 하는 아. 마음으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가 네. 비트코인 살 걸 그랬어요 했는데 그때가 비트코인 얼마였죠? 그때 상승세였죠. 네, 상승세였는데 이게 보통 왜 보면 배추가 오르면 금배추라고 하잖아요. 근데 금값은 네. 제가 수식어로 붙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구태의연한 표현이지만 금값이 진짜 금값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그걸로도 해소가 안 되는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한 해 동안 보니까 80%가 올랐는데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만큼 금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서 금이 주목을 받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유가 뭐 많겠지만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네. 보자면요. 일단 미국의 강경한 무역 정책과 글로벌 네. 경제 불확실성. 이거 사실 모든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 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다. 근데 막강하잖아요. 그 이게 이유가. 도대체 뭘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오늘도 이제 아까 뉴욕 증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증시 오른 이유가 야 상호강세 때릴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좀 지켜보자 4월까지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요. 보자라고 하니까 이제 그 받아들이는 상대국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4월까지 뭔가 갖고 가야 되네 트럼프한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할 때는 뭐 이렇게 약간 위협을 할 때는 정말 관세를 이렇게 매기겠다라기보다는 이걸 지렛대 삼아서 뭘 딴 걸 좀 갖고 그렇죠. 가겠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이 트럼프가 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기존의 상식적인 방식으로서 기존의 다른 미국의 행정부가 취해왔던 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물음표 불확실성. 불확실성. 그렇죠. 그럼 불확실성에는 안전자산. 안전자산의 대명사는 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값이 조명을 받고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 모든 자산이 그렇지만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외부 변수 제외하고 수급만 놓고 보자면 공급이 줄고 네. 수요가 늘면 네,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이렇게 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맞아요. 네. 아니면은 공급이 막 폭증해가지고 금값이 폭락한다. 이것도 사실 별로 없고요. 그렇죠. 뭐 어딘가 뭐 아프리카 저쪽 어디에서 무슨 금광이 발견됐다. 이러면 또 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공급 사이드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네. 그럼 수요 사이드인데 수요 사이드에서 지속적으로 금을 막대하게 사들이는 주체가 생겼습니다. 네. 최근에. 네. 그게 바로 중앙은행들. 그렇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어요. 한국 빼고 그렇죠. 그러네요. 한국 그쵸. 빼고네요. 한국 빼고, 네. 네. 특히나 이게 그 미국과의 약간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하지만 약간 어느 정도 나라 덩치가 되는 곳들 대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네.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들이.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미국과 이 G2 느낌이었잖아요. 네, 최근에는 그쵸. 거의 뭐 G1 느낌인데 네. G2로 중국이 부상할 때만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는 기축통화긴 하지만 미국이 뭐 맘만 먹으면 찍어낼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립적인 자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금이네. 라고 해서 금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요. 이른바 미국의 그 통화 패권에서 좀 네.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금을 사 모으고 있었지만 이 러우 전쟁 터지면서 러시아가 또 한 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러시아가 갖고 있는 대외 자산 갑자기 미국이 동결시켜 버리니까 그쵸. 휴지 조각이 됐잖아요. 그렇죠. 저도 약간 이 네. 소위 말하는 게 자유진영에 속한 사람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나쁜 거긴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 빙의해 보자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 재산을 그냥 그렇죠. 없애버리는 거. 이런 일이 있나. 역시 러시아 역시 가치 중립적인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되겠구나. 금은 미국이 갖고 있건 러시아가 갖고 있건 이건 뭐 어떻게 누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많이 사기 시작했고 그래서 보니까 22년에요. 네. 1082톤 중앙은행들이 사들였습니다. 역대 최대고요. 많이 샀네요. 23년에도 1037톤 사들였고요. 지난해에도 엄청 그 상반기까지 집계가 됐는데 이미 그 23년 네. 매수량을 넘어선 상태고요. 네. 이렇게 매수 주체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금의 특징이 뭐냐면 안전자산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즉 인플레가 잡힐 기미가 잘 안 보이고 안 있어요. 보여요. 보인다 싶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러니까. 네, 맞아요. 지난 뭐 연이어 발표된 CPI나 PPI다 보면 예상치를 웃돌았잖아요. 그쵸. 인플레가 잡힐 생각을 안 하니까 인플레 해지 자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또 뭔가요? 금. 그래서 그쵸. 금이 오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비단 뭐 글로벌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만 봐도 투자자들이 엄청난 게 저희가 지금 연이어서 리포트를 만들고 있는데 파시는 분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갖고 있었다는 뜻인데 이제 금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뭔가 나비 효과처럼 투자 방식도 달라지던데 이 또한 저도 살 걸 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ETF가 엄청 뜨더라고요. ETF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네. 일단 금 선물 ETF가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입니다. 이 금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금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금 ETF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올랐거든요. 오히려요? 네, 왜냐하면 이 금 ETF는 금이 가치가 갖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실물 가치와 투자 그렇죠. 가치가 있습니다. 네. 실물 가치는 그야말로 이제 뭐 귀금속 아니면 금리를 한다든가 네. 이런 데 쓰이는 거고 투자 가치는 그야말로 투자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금을 투자하는 게 사실 좀 마땅치 않고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금 선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뭐 금 선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딜러가 이 개인들이 금 선물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잘 인지도 안 되기는 하죠. 그런데 ETF라고 하는 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대상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준 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ETF가 나오고 나서 투자 가치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막 모여들면서 이제 금에 투자하기 편해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투자 가치가 급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 ETF 출시 이후에 뭐 10배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실물 가치 목적으로 금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급증할 수가 없어요. 뭐 귀금속을 뭐 그렇게 많이 그리고 사나? 보관하기도 네, 맞아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ETF가 나오면서 금의 투자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투자가 쉬워지면서 금값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니까 금 펀드가 국내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금 선물을 추종하는 미국 네. 뉴욕 상업거래소에 상장된 금 선물 이걸 추종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한국거래소 발표하는 KLX 금시세 뭐 이걸 추종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 막 각 ETF마다 약간의 그 추종하는 기초 자산이 다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금을 추종한다라는 측면에서 연초 이후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들 10%를 웃돌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조금 이제 금 펀드 ETF나 뭐 금 펀드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투자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조심이라기보다는 좀 알고 하셔야 될 게 금에 투자하는 방식 아까 말씀드린 금값에 대해서 이 그쵸. 금값이 오르냐 떨어지느냐 이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방식도 있지만 금광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러면 이 금광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는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이 회사가 정말 실적이 좋아가지고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주식회사로서 주식회사 주식 이제 투자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금값이 오르니까 이 회사에 뭔가 포텐셜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이 금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으로 또 그 주가가 형성되는 느낌이 있어요.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금값은 오르는데 금광 주식은 안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냥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그렇죠. 네. 혹은 금값이 오르는 것보다 금광 회사의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내가 금 상승 분해서에 대해서만 매매 차익을 먹겠다, 투자 차익을 먹겠다라고 하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가 금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금 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금광 회사에 투자하는 건지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공부를 해서 어디에 넣을지는 좀 판단이 필요하긴 하겠어요. 근데 스스로. 대체로 약간 편하게 투자하려면요, 그냥 금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ETF가 좋아요. 왜냐하면 금광 회사에 투자는 그 또 회사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시세에 두면 되니까 이거 그냥 사서 편하고 그런 것 검색도 좀 편하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기는 하죠. 지금 이제 투자 방법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또 각광을 받는 게 골드바였어요. 근데 저는 막연하게 골드바를 얼마 하길래 이렇게 사는 거야 했는데 이게 제가 살 수 없는 가격이긴 하더라고요. 근데도 품귀 현상이에요. 아까 중앙은행이 이제 사들였다는 거와 조금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어서 못 사거든요. 이게 조폐공사가 이제 공급을 이제 판매를 중단한 것도 이 정도예요. 아니면 총 양이 적었던 걸까요? 아니, 조폐공사도 네. 금을 이제 골드 바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보면은 그 원재료는 금입니다만은 조폐공사 그쵸. 만들고 보면 거기 이제 네. 조폐공사 이렇게 뭔가 뭐 찍어 있잖아요. 이거 그쵸. 순금이다 네, 이렇게. 네. 그럼 조폐공사는 그 골드 바를 만들 때 원재료는 어디서 갖고 오나요? 수입해서 갖고 와야죠. 그렇죠. 근데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글로벌적인 수입을 못해.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실물을 수입을 해 와서 음. 조폐공사가 약간의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실물 금이 너무 이게 원래 들어오는 양 자체는 비슷해요. 네. 근데 수요가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많으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네. 공급이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골드바를 신청을 하면 한 3영업일 내에 만들어가지고 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3영일 내에 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고 마냥 일종의 뭐 예를 들어서 매수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마냥 대기 뭐 3개월 뒤에 줄게요. 뭐 1년 뒤에 줄게요 하고 네. 마냥 대기를 걸어둘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폐공사가 택한 방식은 일단 잠정 중단. 그래서 원재료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라서요. 지금 아마 은행 가셔서 골드바 찾으시면 어떤 곳들은 아예 판매 중단됐더라고요. 판매 중단한 곳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골드바를 만드는 곳이 조폐공사만 있지는 않습니다. 조폐공사가 제일 공사 믿을만 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그쵸. 특히 금 같은 경우에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순금이어야지 가치가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것들을 많이 취급을 안 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 우리은행 같은 곳에 가면은 아직 할 수 있다. 조폐공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든. 네. 근데 이것도 아까 금값이 그쵸. 게다가 품귀 현상 때문에 엄청 비싸다고 했잖아요. 예약을 걸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드바가 아까 네. 이게 하나 사면은 너무 비싸요. 1,600만 원 뭐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새 하나 사기가 1kg짜리 하나 사는 게 너무 부담이니까 뭐 미니 골드바가 나왔어요. 그렇죠. 뭐 근데 1g짜리도 맞아요.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판매 안 하고 네. 우리은행 가셔도 1kg짜리만 판다라고 합니다. 이젠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서 아까 이제 중앙은행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죠. 쏟아졌던 기사들이 한국은행 왜 안 샀냐. 그쵸. 2013년인가 마지막이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하느니 금을 사지 않는 이유를 네. 약간 뭐랄까 좀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자면 네. 낮은 유동성. 일단 낮은 유동성. 왜냐하면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 금은 사실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동안 또 그래 왔죠. 네, 떨어질 또. 수밖에 예.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한은 같은 경우에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개입을 하는데 외환 보유액의 상당수를 금으로 조성한다. 근데 유동성이 떨어진 자산이다. 네. 그럼 기민하게 뭐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한다던가 네. 뭐 이럴 때 대처가 어려워요. 음. 그래서 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대해서는 네. 약간 이게 너무 포지션을 많이 갖고 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높은 변동성. 이 금값이 지금에야 막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 몇 년 동안은 관심 바뀌기는 했어요. 네, 또.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사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변동성이 있는데 이런 변동성이 큰 자산을 가지고 외환 보유액으로 구성한다. 이것도 약간 리스크가 있는 리스크 거고요. 크죠. 클 수 있죠. 네, 게다가 이 세 번째가 이 금의 특성인데요. 이자가 안 나옵니다. 네. 근데 보관 비용은 발생해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맞아요, 게 맞아요.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진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금값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들고 있는 자산 가치는 없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데 그래서 안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트라우마. 네. 과거의 트라우마. 네, 이게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금을 언제 우리가 많이 샀냐라면 한국은행 김중수 전 총재 네네. 시절에 금을 많이 샀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때가 마침 금이 급등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왜 한국은행은 왜 금 같은 거 사가지고 외환보유액으로 쌓아두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샀어요. 많이 샀군요. 그때 본격적으로 그때. 샀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필 열심히 샀어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한 90톤 정도를 집중 매입했거든요. 당시로 보자면 외환 보유액 한 0.2%밖에 금이 아니니까 금을 좀 사서 늘려라라고 했는데 하필 2013년부터 금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 산 거군요. 그리고 나서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13년 10월에 그 김중수 전 총재가 국감장에 불려 나가서 국회의원한테 혼을 납니다. 왜 금을 사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아니 그 하는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인 자산을 들고 가야지 이렇게 뭔가 급등락하는 위험한 자산을 이자도 안 나오는 이런 비용만 드는 금을 왜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그것도 웃기긴 하다. 그 전에는 올랐으니까 또 샀을 텐데. 네. 그 전에는 네. 왜 안 사냐 0.2%밖에 그쵸, 이런 그쵸. 또 국감장에 불려가서 왜 이제 금을 많이 왜 사가지고. 샀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총재가 금을 사랑하는 총재라고 불리면서요. 국감장에 손이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국은행이 괜히 사러 샀더니 또 여기다 그럼 먹고 내 마음대로 막. 전망이 안 되니까. 맞아요. 너무 이해되는데요.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안 산 이유가 네. 그 어떤 거보다도 무서운 거잖아요. 아니 뭐 그게. 하느니 설명하는 그 네. 약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가 다 말이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왜냐하면 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샀다가 그쵸.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러다가 또 떨어지면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트라우마가 그쵸. 있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뭐 트럼프의 변수도 크고. 근데 지금 금붐 그야말로 금붐인데 일어나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저희가 계속 이제 ETF도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실물 금과 그러면 실물이 아닌 금을 도대체 어떻게 사냐는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금광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네네네. 이게 그러면은 뭐 금은 가서 사면 되는데 뭐 이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해서 투자 방법을 의외로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금 ETF까지 생각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금광회사를 생각 못 하듯이 이게 구분을 좀 해주세요. 투자 방법에 있어서. 일단 네.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보여야 맛이지. 만져야 맛이죠. 그쵸. 네. 그래서 골드바 사는 분들입니다. 실물 금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렇죠. 거래소나 뭐 네. 은행에 가서 사시는 수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골드바는 약간 심리적인 만족감 그리고 약간 이렇게 금고나 아니면 약간 부자 된 것 같고 머리 밑에 그쵸? 놔두면 부자 된 것 같은 느낌 네. 빼고는 투자 수단으로만 보자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네. 보세요. 왜냐하면 비용이 네. 많이 들어요. 아. 일단 어쨌든 이 혹시라도 투자 목적이라고 네, 하면 네. 혹시라도 길게 갖고 간다라고 하면 그 비용 부분이 네. 거래에 따른 비용 부분이 이제 만약 10년 동안 한 번 거래한다라고 하면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매매를 자주 한다. 뭐 1년에 뭐 한두 번 샀다 팔았다 한다라고 하면은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일단 실물 금은 구입할 때 네. 이게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걸 금을 물건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물건을 사는 셈인 그렇죠. 거잖아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10%. 더 붙는 거네요. 그렇죠? 네. 내가 산 매매 거에서. 수수료 네. 5% 붙습니다. 보관할 때 어디다 보관해야 돼? 뭐 집에다 놔두면 뭐 괜찮겠지만 또 금을 그러진 두고 않겠죠. 그러니까 그쵸. 또 어딘가에 또 보관할 때 또 보관 비용 들잖아요. 네. 반면에 그러면 네. 보이지 않는 금. 이건 어때요? 거래가 편하죠. 어떻게 근데 투자 그러니까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쵸? ETF 금 ETF는요. 네. ETF잖아요. 그 ETF 혹시 다른 ETF 거래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똑같습니다. 그쵸. 기초 자산이 금이라는 것만 다르고요. 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잖아요. 네. 펀드 투자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의외로 그거를 다른가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분들도 똑같아요. 있어요. 이 뒤에 붙는 거 네, ETF, 펀드 요거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이 다른 ETF나 다른 펀드하고 똑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어렵지 않으시고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금 ETF나 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 편의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매매 수수료는 없어요. 근데 이 펀드잖아요. 그렇죠. 운용 수수료, 운용 보수 네. 줘야 되죠. 네. 그게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매 차익 시 15.4%. 이거 이제 매매 차익을 배당 소득세로 이제 생각을 해서 네. 15.4% 세금을 내야 돼요.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모르시는 네. 투자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금을 어떤 투자하시는. 거였어요? 잘 모르시나? 많이 하시나? 네.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KRX 금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전에 요거 많이 벌써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엄청난 열풍이었죠. 근데 요거 말고 또 투자할 수 있는 게 이제 골드 뱅킹이라고 해서 요거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은행에 가서 그냥 금을 은행에다가 적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 계좌라고 보면 네, 돼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건 이제 그냥 뱅킹이니까. 근데 이제 금 계좌. 시세에 따라서 그 계좌의 수치가 이제 그렇죠,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골드 뱅킹 같은 경우에는 금 계좌란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찾을 때 세금 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투자 목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접근이 쉽다는 거. 근데 가장 좋은 건 KRX 금시장입니다. 요즘 인기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약간 정부가 금 거래를 양성화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14년에 설립됐는데 13개의 증권사를 통해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요. 1g 단위로 금을 직접 거래 가능한데 네. 14년 설립됐다라고 했잖아요. 네.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그럼 정부가 의도적으로 밀어주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밀어줄 때 정부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세제 혜택. 세제. 거의 모든 절세 혜택을 다 몰빵시켰습니다. 이 여기다가. 그리고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고. 뭐 그 단위가 투자하기도 투자하는 단위로. 그쵸. 예. 그래서 여기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비과세.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ETF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 15, 배당소득세 15.4% 내야 되는. 네. 여기는 비과세. 그리고 금융소득 네. 종합과세 대상 아닙니다. 네. 그 장내 거래는 부가가치세도 안 냅니다. 세금 절세 혜택을 다 몰빵해줬어요. 네. 여기에다가. 이걸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엄청나네요. 그래서 기왕에 투자하실 거면 그냥 그렇네요. 실물 TRX 보면은 금시장에서 그렇네요. 요거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쉽게 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대표님 또 시간이 얼마 남지 가셔야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네네. 않았는데 금 그러면 지금이라도 너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사야 하는지 반면에 안전자산이 오르니까 전문 분야 이 비트코인이 시간상 많이 못 여쭤봤는데 비트코인은 또 하락하는 분위기거든요. 이 두 개 어떻게 투자를 좀 해야 되나요?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 디지털과 골드 사이에 있습니다. 네.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이 이른바 그 위험 자산인 네.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디지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주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골드, 디지털 금은 그야말로 금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안전자산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과 골드 그 어느 중간쯤에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위험자산 취급을 받아서 나스닥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좋지 않은 거고요. 금을 지금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는 길게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들어가야 된다. 지금 들어가긴 좀 비싸네. 뭐 적립식으로 들어가든지 어쨌든 그렇죠. 하지만 어차피 뭐 실물은 안 되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장기가 아닌 단기, 네. 뭐 1년 이내 단기로 단기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조금 않습니다. 위험할 수 있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한해의 트라우마처럼.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둬요. 왜냐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 지금.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뭐 비용이 조금 수수료가 좀 저렴한 비용이 안 드는 뭐 수단을 말씀드렸지만 금을 거래할 때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뭐 주식이나 뭐 펀드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긴 관점에서 들고 가는 투자를 해야지 짧게 매매해서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린 투자 수단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네. 단순하게 금 획득이다라는 그 차원을 좀 넘어서 생각을 네네.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항상 이렇게 모자라요. 다시 한번 또 모셔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